자, 오늘 2부는요. 네. 진짜 제가 오늘 심층 인터뷰 출연했었잖아요. 거기서 데이터 센터 얘기를 또 했거든요. 예. 근데 또 데이터 센터 전력망입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냐? 예. 삼성자산운용 김효식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김효식 팀장입니다. 예, 아유 피부 반갑습니다. 자산운용. 삼프로 TV는 처음 나오셨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원래 방송 잘 안 하신다면서요? 그래도 뭐 연합뉴스 TV 이런 데는 몇 번 나간 적이 있었고요. 그래요? 네. 예. 근데 유튜브 채널은 사실 많이는 안 나갔었는데 최근에 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마음의 동요가 생기신 겁니까? 요새 유튜브가 대세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저희 3프로가 또 그 중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 아유, 그럼.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네. 되게 민감한 질문도 많이 하고 네. 땀 흘리는 질문 많이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어. 신고식. 신고 씨. 잠깐만. 잘 안 나오신다는 분 겨우겨우 모셨다 그랬더니 뭐 신고식을 한다 그래요. 자, 좋습니다. 오늘 주제를 보니까 인공지능인데 그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지금 계속 떠올리고 있는 거는 대부분 이제 그러면 GPU는 누구 거냐, 뭐 NPU 나올 거냐, 뭐 그러면 CXL은 뭐냐, 뭐 이거거든요. HBM 네. 뭐냐 이건데 약간 조금 이게 아닌가 봐요. 뭡니까? 물론 인공지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반도체 칩 같은 하드웨어지만 사실 그 하드웨어가 그냥 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런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네. 사실 요새 데이터 센터 특히 인공지능 때문에 전기가 부족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에 숨겨진 수혜주는 이런 전력 관련된 업체들, 뭐 이제 발전소 업체나 전력 네. 인프라 이런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랑 샘 알트먼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향후 2040년, 50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쓰는 에너지량이 3배에서 5배 가까이 쫙 늘어날 것이다. 근데 그 기변에는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부터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수년 전에 좀 제가 수년 전에? 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런 근거들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뭐 관련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띄워지는 차트를 보시면 네. 사실 인공지능이 화두가 된 게 작년 상반기부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 자료들 많이 없었는데 네. 작년 10월에 프랑스의 그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시가총액이 한 150조 원 정도 되는 전력기기 회사가 있거든요. 네. 이 업체에서 보고서를 낸 걸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예. 보시면 여기 진한 남색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2023년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29%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데이터 센터는 8% 증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 세계 전체 전력 수요량은 한 3% 정도 성장률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전체 전력 성장률의 한 10배가량 높은 성장률이 나온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 말이 좋아 성장률이지 엄청 잡아먹는다네요. 엄청 잡아먹는다는 거 거의 뭐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뭐 3배 이상 잡아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여기 차트로는 준비를 못했지만 예. 올해 1월에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비슷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전망하기로 2022년에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예. 한 460 테라와트시였대요. 네. 이게 전체 수요의 한 2% 정도 되는 건데 예. 이게 2026년쯤 네. 되면 620에서 1050 테라와트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값으로 한 835 테라와트시인데 예. 이러면 2022년 대비 한 82%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예. 근데 그 이유가 당연히 AI의 발달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 모건 스탠리도 예. 그 생성형 AI가 네. 2027년쯤에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4분의 3. 네, 그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실제로 기업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사례를 2가지만 들어드릴 텐데요. 네. 올해 1월에 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저형 방송에서도 이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로 소개해드린 기업이었죠. 네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나라 하나솔루션 태양광 모듈 기업이죠. 네. 하나솔루션하고 2025년부터 2032년까지 8년간 총 12기가와트의 태양광 모듈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미국 역사상 태양광 단일 프로젝트로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이었는데 이게 12기가와트라고 하면 사실 감 잘 안 오시죠. 그렇죠. 그 2022년에 미국 전체 태양광 설치량이 대충 한 24기가와트였어요.
24 기가와트. 예, 근데 1년 동안요? 1년 동안에 아, 24기가와트.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8년 동안 12기가와트니까 연평균 1.5기가와트잖아요. 네. 예. 근데 연간 설치량이 22년 24였는데 와. 마이크로소프트 혼자서 혼자서? 1.5기가와트를 쓴다는 거는 와.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는 거죠. 이게 전기 먹는 귀신이구나 이게. 그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 네. 또 ARM 주가가 최근에 좋았잖아요. 실적 네. 발표하고 이틀간 한 90% 올랐었나요? 네. 근데 이게 뭐 사실 뭐 품절주이기도 해서 유통 주식 물량이 얼마 안 적다 되죠. 보니까 네. 그래서 급등한 것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하고 가이던스가 좋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 이유를 이 저전력 반도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원래 ARM의 그 반도체 설계자사는 그 애플 자체 칩에 주로 쓰였잖아요. 네. 왜냐면 핸드폰은 이제 전력 효율이 중요하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게 데이터 센터 쪽으로 좀 많이 확대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AI가 전기를 너무 잡아먹다 너무 많이 보니까 먹으니까. 데이터 센터 반도체도 이게 ARM 걸로 만들어서 저전력을 해야겠다. 네. 실제로 그 엔비디아의 서버용 CPU 그레이스 CPU가 ARM 아키텍처로 만들어지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ARM이 AI 늘어나면 얘네께 잘 팔리겠다. 약간 이런 게 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는 게 일단 핵심이고 맞습니다.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기를 낮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따져보니- 잠깐 네. 들었어요. 이건 뭐 쓸데없는 생각이긴 네. 한데 미 정부에서 네. 각 기업마다 어느 기업이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지 그거 조사해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기업이 얘네 열심히 AI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누가 전기를 제일 많이 네. 쓰는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봐야 되는 거는 결국 전기를 쓰면은 우리가 필요한 게 발전도 있을 거고 네, 그 발전에도 종류가 신재생으로 할 거냐 원전으로 할 거냐 아니면 기존 그걸로 할 거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야 발전을 했으면 변전을 해야지 맞습니다. 변전을 해야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야 변전했으면 보내야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야 보냈으면 받아야지 또 변전해야지 이런 논리를 이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I나 또 전기차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재생에너지랑 전력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냥 재생에너지 관련된 차트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띄어지는 이제 차트 보시면 이게 블룸버그에서 이제 통계 나온 거 제가 본 건데 네네. 2020년 기준 글로벌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5%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2050년 경에는 이게 43%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왜냐하면 전기차랑 AI 때문에 전력 수요는 늘어나는데 또 이제 인류가 생존하려면 탄소는 또 저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 혹시 근데 아까 그걸 못 여쭤봤는데 그 인공지능 데이터는 그렇다 치고 전기차 수요로 인한 전력 사용량은 어때요? 그거에 관련된 데이터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띄워지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국제에너지기구의 통계를 제가 따온 건데요. 맨 오른쪽 보시면 이제 전 세계 전력 수요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으로 0.5%밖에 안 됐어요. 사실 아직 얼마 안 됩니다. 네. 근데 이게 2030년 경에는 전체 전력수의 3.8% 비중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비중만으로 계산했을 때도 한 8배가량 이제 증가한다고 보는 거죠. 사실 당연한 겁니다. 석유로 돌리던 자동차를 전기로 돌리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전기가 필요하겠어요. 네. 그러면 2030년까지 만약에 그래서 3.8% 정도 이제 비중을 전망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벌써 인프라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먼저 짜야 맞습니다. 예, 그런 어떤 저런 수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2024년이지만 앞으로 6년 남았지만 그러한 수요를 끌어올릴 수 만한 그 인프라 설계가 실현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네. 뭐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전력 수요를 그러니까 저탄소 에너지로 예. 충당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많이 깔고 예. 그거를 이제 수요처까지 보낼 수 있는 전력 인프라를 많이 구축을 해야 되는 해야 건데요. 되고. 사실 그거를 위한 법안이 IRA였던 겁니다. IRA의 그 주요 항목들이 예. 다 재생에너지나 전력 인프라 관련된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 오. 그러면 올해 결정되겠네요. 11월 달 대선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대선 관련된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볼까요? 예, 예.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올해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예. 트럼프나 아니면 다른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예. 친환경 산업 다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맞아. 네네. 왜냐 일본 공약으로 했잖아요. 야 전기차 말고 디트로이트 걔네 너희들 네, 맞습니다. 내가 살려줄게. 그리고 네. 실제로 1, 2기 행정부 때 풍력 발전기가 새들을 죽인다 네. 이러면서 그 파리 기후 협약을 또 그래? 탈퇴하기도 네. 했었지 아,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탈퇴.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 게 사실이에요. 어. 근데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저는 그 미국의 태양광 풍력 수소 산업은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전기차는 일부 악영향이 발생해서 감속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네네. 지금 띄워지는 한번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 표가 뭐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보시면 예. 왼쪽 그 상단부터 태양광 세액공제, 중간에는 육상풍력 세액공제, 예. 아래는 해상풍력 세액공제를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별로 정리를 한 거였거든요. 아. 보시면 태양광 세액공제가 오바마에서 넘어온 게 21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거였거든요. 네. 예. 근데 트럼프 때 이거를 다시 상향해서 연장해줬어요. 그래요? 네, 연장해줬고 바이든 들어와서는 IRA 덕분에 2033년까지 풀로 연장이 된 거고요. 야. 육상 풍력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때 한 번, 두 번, 두 차례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2033년까지 IRA로 연장이 됐고 또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세액공제 혜택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 때 해상 풍력 세액공제를 새로 만들어줬어요. 그 말로는 공격하면서 할 건 다 하네요. 다 하네. 왜냐하면 트럼프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거짓말. 내수, 고용과 투자입니다. 그렇죠. 거짓말. 네, 그렇죠. 사실 정치인은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네, 고용과 퍼플리즘. 투자가 네. 제일 중요한데요. 예. 그래서 이런 정책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미국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네. 요 미국 지도 보시면 빨갛고 파랗고 이렇잖아요. 이 빨간색이 뭐냐면 공화당 지역들이고요. 파란색은 민주당 지역들인데 이 빨간색 지역들은 공화당 지역인과 동시에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을 하기에 좋은 입지인 곳들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둔 거고 네. 파란색은 민주당 지역들에서 태양광 풍력하기 좋은 지역을 나타낸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 미국의 중서부 잠깐만. 소위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이 부분이 바람이 잘 부고 햇볕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태양광 풍력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은 저기에 태양광하고 풍력으로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도 많다는 얘기네요.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를 보시면 요 파란색은 풍력 프로젝트고요. 네. 요 노란색은 태양광 프로젝트인데 보시면 중서부 지역에 다 대규모 풍력 태양광 프로젝트가 생기고 요 점선이 전력망이거든요. 네. 요게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미국 땅덩어리 크잖아요. 아 지금 미 본토의 지도 안에 저렇게 나눠져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 아, 북쪽과 남쪽으로. 이게 길면 거의 한 1000km 가까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미터였죠? 한 500km 그 정도 400 되죠? 네. 네. 그 이상의 프로젝트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얼마나 많은 고용이 창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트럼프 1, 2기 행정부 때도 관련된 세액공제 혜택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아. 말로는 마치 석유화학이 계속돼야 되고 신재생을 그러니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예. 실제로는 본인 표에도 여기가 이거 신재생 하는 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미국의 그 고용 관리하는 그 부처에서 또 이런 통계를 내놓은 게 있어요. 2030년 정도까지인가? 그때까지 미국 내에서 가장 빨리 늘어나는 일자리가 뭔지 아세요, 혹시? 2030년까지요? 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일자리가 뭔지 아세요? 높은 거? 뭐 물론 상위에는 뭐 AI 네. 개발자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1등은 농업? 풍력 테크니션입니다. 아. 풍력 테크니션. 왜냐하면 풍력 설치가 사실 말이 풍력 발전기가 발전기지 거의 뭐 아파트만한 철강 구조물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 인력이 투입되어서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풍력 테크니션의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증가율이 높다는 거죠? 네, 물론 예. 절대적인 숫자는 네. 그렇지 않지만 네네. 증가하는 속도가 가장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와, 되게 오해를 하고 살았네요, 우리. 야, 그러니까 전 트럼프 되면 IRA 없어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IRA를 없애기가 힘든 게 예. 그 공화, 민주, 양당이 표결해서 상하원 통과하고 대통령 사인까지 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 폐지하려면 똑같은 절차를 또 그렇죠, 밟아야 되는데 그렇죠. 트럼프 1기 때 생각해 보시면 오바마 케어 폐지한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나와가지고 무산이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 러스트벨트 공화당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투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없는다고 하면 내부에서 반발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네. 사실 전기차 쪽은 약간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동차 미국에는 자동차 연비 규제 행정명령이 있잖아요. 네. 예. 연비 규제를 못 맞추면 벌금을 때린 건데 예. 이게 행정명령, 대통령이 발동하는 거라서 네.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연비 규제 행정명령은 완화시킬 수 있어요. 이미 네. 1, 2기 행정부 때도 한번 완화시킨 적이 있었고요. 예. 근데 이렇게 연비 규제를 완화시키면 자동차 업체들이 벌금을 덜 내도 되니까 내연차를 많이 팔아요? 전기차를 좀 덜 팔아도 되는 거죠. 벌금 규모가 작아지니까. 예. 그런 수요에 따라서 조금은 좀 영향을 줄 수 감속이 있다. 나타날 감속이 수 있을 수 있- 있다. 그리고 최근에 미시건주가 자동차 공장들이 많잖아요. 네. GM 포드 공장은 다 거기 있는데 그래서 사실 최근 한 몇 개월 사이에 사람들을 계속 자르기만 하거든요. 네. 해고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너무 된다. 이러면서 사실 사람을 해고하고 있는데 사실 이 IRA 보조금 재정 정책을 집행하는데 예. 고용이 감소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용이 감소하니까 공화당에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다 싶어서. 아 그러네요. 일단 공격은 공격대로 하고 네.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하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뭐 네네. 그렇게 이제 투트랙으로 가나 보다. 와, 근데 그렇게 좀 타이트하게 전기차 정책을 쪼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사례들을 보면 자국 기업들은 확실히 밀어주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태양광 사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띄어지는 한번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미국의 태양광 연간 설치량을 나타낸 건데요. 네. 여기 17년부터 20년까지가 트럼프 재임 기간인데 보시면 태양광 설치량 줄어들지 않았어요. 네. 늘어났습니다. 근데 또 18년 1월에 트럼프가 이제 중국산 태양광 모듈하고 인버터에 3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인페이시 에너지라고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인버터 기업 아시죠? 예, 예. 그 업체의 2020년 미국 지역 매출액이 2017년보다 3.2배 증가했습니다. 3.2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대신 그 산업 성장률은 조금 낮아질 수 자국 있지만 기업들이 이제 그 완전히 혜택 살아났네. 자체는 미국 기업한테 몰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감히 뭐 판단하건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IRA를 뒤엎진 않지만 그 FEOC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해외 우려 기업. 지금은 사실 중국 기업 지분율이 25%까지 허용을 해주잖아요. 예. 저는 트럼프 되면 단 1%라도 중국 지분 섞여 있으면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럴 리스크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사실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니까 네.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는 좀 낮아질 수 있겠지만 아. 그 대신 뭐 미국이나 한국 업체들이 그걸 다 먹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태양광과 같은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아니 당위적인 건 알겠는데 당위적인 건 알겠는데 이제 주식 시장에 계셨던 분들은 태양광하고 풍력을 에너지 전환으로 알고 투자했지만 항상 좀 뒤통수를 맞았던 맞습니다. 경우들이 너무 네. 많아서 근데 거기 그 네. 기반 자체가 이제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사실. 네. 왜냐하면 인프라에 대한 그 투자 자체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럼 최근에 들어가지고 그 발전 단가나 네네. 이런 부분이 뭐 현저히 그러면은 좀 현실화됐냐, 또 합리적으로 변했냐 이게 지금 관심일 것 같아요. 그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적인 여건도 미국이나 그런 데보다 조금 떨어지고 또 정책도 사실 자본주의 논리가 통용된 게 아니라서 좀 전력 산업 자체가 왜곡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우리나라는 사실 높습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상황인데요. 예. 관련된 또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띄어지는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예. 요 왼쪽 차트는 200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전 세계 발전원별 발전 단가를 나타낸 거거든요. 이게 신규 발전소, 새롭게 지어지는 발전소 기준으로 세액공제 같은 정책적 혜택 제외하고 순수하게 본 거거든요. 아. 보시면 요 노란색이 태양광이거든요. 예. 태양광이 10년 사이에 거의 90% 정도 발전 단가가 하락했어요. 그리고 요 파란색이 이제 풍력인데 보시면 육상 풍력이 지금 가장 저렴한 발전원입니다. 육상 풍력이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철강 구조물이잖아요. 네. 이게 규모의 경제만 되면 사실 비쌀 게 딱히 없어요. 아. 그런데 이제 가장 저렴한 게 육상 풍력, 그 다음이 태양광, 예. 그 위에 있는 게 콜, 석탄, 가스,
그 맨 위에 있는 게 수소, 그 다음으로 비싼 게 뉴클리어 원전이거든요. 예. 사실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다들 저렴하다고 알고 계시지만 그거는 노후 원전이 저렴한 거고요. 예. 새롭게 지어지는 원전 같은 경우는 발전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혹시 전 세계 원전의 평균 나이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50년. 아, 좀 근사하게 맞추시긴 했어요. 제가 물어본 사람 중에 가장 근사하게 맞추셨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올해 기준으로 전 세계 원전의 평균 나이는 32년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중국이 안 근사한데요? 많이 차이가 있는데. 아이, 거의 두배 아니, 그럼 차이인데? 다른 분들은 몇 년이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뭐 한 100년? 20년 뭐 이렇게 아, 얘기하시죠. 20년? 근데 사실 여기 함정이 하나 있는 게 예. 중국이 평균 16년이거든요. 예. 중국을 제외하면 미국, 유럽의 원전들은 평균 40년이 넘어갑니다. 아. 근데 이게 사실 원전의 설계 수명은 보통 40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원전들이 3, 40년 전에 지어졌다는 건데 그때랑 지금이랑 건설 비용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그게 급증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네,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 후쿠시마 원전 터져가지고 지구의 예. 땅이 되버렸는데 그 이후로 국제적인 안전 기준이 너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비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예. 근데 원전의 발전 원가의 한 40% 정도는 초기 건설 비용을 20년에서 30년간 감가상각비로 녹여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감가상각비 자체가 너무 올라가 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구나, 결국에. 그래서 신규 원전 프로젝트는 사실 글로벌리 많지는 않고요. 특히 미국, 유럽에서 많지 않은데 그래도 원전에서 조금 좋게 보는 것들은 최근에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하는 거에 수명 대한 연장하는 거. 논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어. 제가 또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의 코멘트를 인용해드리면 예. 뭐라고 말했냐면 예.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단이다라고 아.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설계 수명 40년 지나서 이제 폐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품 교체 조금만 하면 20년에서 40년을 더 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40년 지났으면 감가상각비가 제로에 가까운데 그렇죠. 부품 조금만 바꾸면 감가상각비는 조금밖에 증가 안 하는데 여전히 저렴한 가격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새 미국은 노후 원전 다 연장합니다. 아. 유럽도 그렇고 다 연장을 하는데 예.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시류에 조금 역행해서 최근에 그 노후 원전들이 다 폐쇄가 되어버렸는데 예. 물론 뭐 방폐장 추가 건립이나 그런 이슈들이 있었지만 연장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었나 약간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쉽게 생각을 하고 굳이 있고요. 그때 예. 정치 싸움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뭔가 할 수가 비유하자면. 없는 네. 상태이긴 사실 했었어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든이나 민주당이 원자력 실험에도 불구하고 네. 미국 에너지부에서 노후 원전 수명 연장하는 게 견적성이 있어 하니까 오케이 다 해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아, 저는 알겠습니다. 문득 의아한 게 만약에 이 정도로 발전 단가가 태양광하고 풍력이 싸면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가를 봤을 땐. 주가를 봤을 때는 그런데 사실 최근에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보면 연간 신규 발전원 설치에서 80% 정도가 태양광하고 풍력이고요. 아 그래요? 네, 나머지 20%를 뭐 대부분이 가스, 그 원자력 조금 이렇게 나눠 갖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은 거의 아, 없습니다. 신규 설치의 80%가 네. 그래서 지금 태양광과 풍력이에요. 네, 많이 근데- 예. 근데 죄송하지만 비중 자체가 예를 들어서 80%일 수 있으나 절대값을 봤을 때는 이게 증가를 하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사실 설치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예.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예. 전체 발전소 설치가 조금 줄어들었었어요. 아, 특히 전체적으로? 미국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전체 발전소 설치가 21년보다 꽤 많이 감소했거든요. 예. 근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지금 보여지는 차트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요 왼쪽 차트는 글로벌의 풍력 터빈 회사가 큰 게 4개가 있거든요. 이 4개 회사의 합산 신규 수주를 18년부터 쭉 따는 건데 아. 19년이 수주가 제일 많았고 예. 20, 21, 22 계속 빠지기만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20년에는 기억하시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발주가 조금 주춤을 했거든요. 아, 네.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근데 2021년에 혹시 미국의 BBB 법안 기억하시나요? 알죠. 네네. 네, 그게 빌드백 베러의 약자였었나요? 그게 원래 2021년에 통과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2022년 8월에 IRA로 이름이 바뀌어서 통과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21년부터 22년 8월까지 정책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다 밀렸습니다. 아. 그러다가 IRA 통과가 되고 나서 미국 육상 풍력 중심으로 발주가 세게 회복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이 풍력 터빈 4개 회사의 합산 신규 수주는 22년 대비 플러스 44% 반등을 했습니다. 2023년에요? 예, 2023년에요. 예. 전년 대비 44% 반등했는데 예. 이게 대부분 미국 육상 풍력이 많고요. 예. 육상 풍력은 발주 나오고 나서 설치까지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23년에 늘어난 건 24년부터 실제 설치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동안은 신규 수주가 보시다시피 계속 빠졌으니까 주가가 안 좋았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예. 근데 사실 저도 이제 태양광을 좀 보게 되면 사실 나라마다 그 지형의 특성상에 맞춰서 네, 맞습니다. 또는 도시가 어떤 식으로 좀 도시 계획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약간의 그 발전 속도가 좀 상이하게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땅덩이라 너무 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뭐랄까요, 좀 분포도가 좀 다를 수 있으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집약적으로 되어 맞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런 태양광 산업 자체가 국가별로 조금 상이하게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태양광? 사실 네. 이 국가별 이런 네. 자연 여건이나 뭐 정책적 지원에 따라서 뭐 태양광이나 풍력 섹터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좀 명암이 많이 갈리거든요. 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용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사이에 금리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네. 사실 주택용 태양광 설치하는 것도 다 차입 땡겨서 하는 건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유틸리티 태양광,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IRA 보조금이 하도 많아지다 보니까 예. 좋거든요. 거기서 가장 잘하고 있는 업체가 예. 퍼스트 솔라라는 업체입니다. 아, 네. 그래요? 예,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예. 그 미국 유틸리티 태양광 시장에서 퍼스트 솔라는 작년 기준 한 60%의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네. 1등 업체인데 2021년 수주 잔고가 26기가와트였어요. 근데 이제 23년 3분기 말은 82기가와트로 한 3.2배 증가했거든요. 네. 이게 다 IRA 통과된 이후에 수주가 쫙 나온 거예요. 저게 수주가 있으면 매출이 어느 정도 기간 두고 잡힌다 그러셨죠? 이게 뭐 2030년까지의 수주 잔고가 다 합산이 되어 있는 건데 네. 이 회사의 실적 컨센서스 보면 23년에 흑자 전환을 했고 네. 24년에 한 EPS 성장률이 한 70% 정도로 컨센이 잡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량이 좀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 근데 미국 태양광 시장이 조금 다른 게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네. 이 퍼스트 솔라의 제품은 사실 일반적인 폴리실리콘 모듈하고 좀 다르거든요. 네. 얘네는 폴리실리콘을 안 쓰고 카드뮴 텔루라이드 화합물 반도체 기반의 모듈을 쓰는데 이게 사실 폴리실리콘 모듈보다 전력 변환 효율은 낮아요. 네. 근데 가격도 그만큼 싸거든요. 예. 근데 미국은 땅덩어리 넓고 싸니까 사실 어. 전환 효율 좀 낮아도 그냥 많이 깔면 발전 단가가 괜찮게 나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주택용처럼 면적 대비 효율이 중요한 데는 퍼스트 솔라 제품을 안 쓰고요. 미국처럼 땅덩어리 넓어서 대규모로 깔 수 있는 데는 퍼스트 솔라 제품이 잘 팔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지금 네. 제가 차트를 뭐 잠깐 좀 보니까 뭐 물론 뭐 최근에 조정을 줬으나 그렇게 또 많이 안 빠졌어. 그러네요. 선반영 됐나? 부적의 논리. 예,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우리나라 하나솔루션도 미국에 있어서 네네. 공장도 있고 하니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많이 하던데 어때요? 뭐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네. 업체는 태양광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기존 레거시 화학 사업부도 있다 보니까 네. 근데 그 화학 사업이란 게 중국 경기가 계속 안 좋으면 사실 글로벌에 그쵸. 다 같이 좀 안 좋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태양광 쪽에 실적 개선 가능성이 좀 희석되는 게 있고 사실 하나솔루션도 폴리실리콘 기반 모듈인데 네. 원래 미국 시장에서 주택용 태양광 점유율 1등 업체거든요. 주택용으로 잘 팔았던 업체예요. 네. 근데 미국 주택용 태양광 시장이 고금리 때문에 지금 당장이 힘들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유틸리티 태양광은 되게 좋은데 주택용 태양광은 올해 하반기 정도 돼야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네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죠. 아. 주택용 태양광이 훨씬 더 민감했습니다. 아, 그렇겠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광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태양광이 필요한 건 알겠어요. 그리고 싸진 것도 알겠고, 그러면 설치를 많이 하겠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태양광에서는 퍼스트 솔라처럼 유틸리티로 이제 대량으로 까는 애들이 필요한 거고, 풍력 쪽은 어때요? 풍력 쪽은?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사실 주택용 풍력이란 게 없죠. 다 이제 유틸리티, 대규모 네. 단지들인 그렇죠. 건데, 아까 그 풍력업체들 수주 턴한 걸 보여드렸죠. 이게 대부분 한 60-70%가 미국 육상 풍력인데, 이게 작년 중반쯤에 생각해 보시면 미국 국채 금리가 갑자기 막 반등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이 발전소 건설이란 게
차입금을 한 70에서 80%를 땡겨서 하거든요. 아유. 자본 조달해서. 네. 근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치명적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해상풍력이나 원자력 발전소처럼 초기 건설 비용이 클수록 금리가 올라가면 치명적인데 작년 하반기에 그래서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미국, 유럽에서 디벨로퍼들이 우리 해상풍력 프로젝트 못 하겠어요. 취소할게요. 아니면 좀 1, 2년 늦추겠습니다. 이렇게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게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풍력업체 주가도 그때 조금 삐끗했었는데 사실 육상 풍력하고 유틸리티 태양광은 금리 민감도가 그 정도로 크진 않아서 취소된 게 거의 없었고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기업별로는 뭐 예를 들어 여기도 보니까 베스타스도 있고 GE도 있고 한데 어떤 기업이 뭘 하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기업별 좀 특성 아까 지금 퍼스트 솔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네. 기업별로 특성이 뭔가 있지 않아요? 그럼 풍력업체들의 특성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네. 네, 여기 지금 띄워지는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 차트 보시면 글로벌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풍력 터빈 업체는 덴마크의 베스타스라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점유율이 제일 높은데 이 업체도 최근에 수주 따보면 미국 육상 풍력이 제일 많아요. 미국 육상 풍력이 제일 많고 GE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점유율은 2위지만 미국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은 1등입니다. 역시나 미국 육상 풍력이 제일 많고요. 여기 SGR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의 풍력 자회사를 말하는 건데 그 지멘스는 사실 해상 풍력 쪽의 강자였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금리 올라가면 해상 풍력은 치명타였다고. 네. 그래서 사실 지멘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해상 풍력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처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많이 높아서 해상 풍력이 집중적으로 안 좋은 이유가 뭐 따로 있어요, 혹시? 방금 네.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초기 건설비를 비용이 뭐 차입금을 많이 땡기는데 초기 건설 비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잖아요. 예. 근데 육상 풍력은 그냥 땅에다 꽂고서는 전선 조금만 연결하면 근데 되지만 이제 해상은 여러 인프라적인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연안에서 한 40-50km 나아간 데에다 하부 구조물부터 깔고 그렇죠. 해저 케이블로 하고 하니까 이게 초기 건설 비용이 육상 풍력보다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고.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너무 힘들고요. 그럼 만약에 해상 풍력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육상 풍력으로 바로바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보통 육상 풍력 하는 업체들이 해상으로 좀 확대하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움직임이었고요. 원래. 예, 지멘스는 근데 아예 그냥 차별하겠다고 해상 풍력을 주로 했었는데 예. 고금리 만나고 그러면서 조금 역풍을 맞은 거죠. 예. 근데 이제 금리도 만약에 이제 올해 FOMC 그러니까 그 연준에서도 올해 한 3차례 정도는 인하할 거라고 이미 시그널은 줬으니까 정도표에서 줬으니까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 이들도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감 줄어들고 어쨌든 많이 세우긴 세워야 되고 이미 많이 세우고 네, 있고 맞습니다. 수주도 많이 받아왔으니 그럼 얘네는 주가가 언제 움직여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억나는 게 그 옛날에 그 언제죠? 그러니까 사건이 터졌을 때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과 비슷하게 따라간다기보단 예. 뭐 동일본 대지진 때 올라가고 또 팬데믹 때 그때 한번 올라가고 원래 원래 또 올라갈 때 있잖아요. 세력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얘는 언제 움직여요 얘네는? 보통 뭐 미국이나 유럽의 풍력 태양광 기업들은 처음에 수주가 세게 나오기 시작하면 한 번 움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실제 설치로 이어지면서 이제 실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이제 컨센서스 대비 상회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풍력 터빈 업체들 예로 말씀드리면 GE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꽤 많이 올랐습니다. GE가 S&P 500을 아웃퍼폼한 몇 안 되는 기업들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IRA 때문에 업황 개선이 빨리 나타났기 때문에 GE는 이미 주가가 가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풍력 터빈뿐만 아니라 그 전력기기, 변압기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수혜가 있고요. 예. 유럽 업체들 베스타스나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3개월 사이에 좀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업체는 작년 같은 경우는 죄다 적자였는데 올해는 그래도 단가 인상한 효과도 있고 설치량 늘어난 게 있어서 베스타스나 지멘스 같은 업체들은 올해 흑자 전환 바라보면서 이제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최근 4분기 실적도 좀 흑자에 가까워지고 있어가지고 올해 좀 서프라이즈 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게 사실 뭐 30분 안에 네. 우리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전체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지만 근데 저 중요한 거 다 들은 거 다 같아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와. 아주 한번 다시 또 모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많진 않은데 전력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조금 부족했어서 예. 그거 우리 지금 발전만 했죠. 네, 맞아, 발전만 했어요. 발전만 했어. 이거 보내야지. 보내야죠, 그렇죠? 보내야지. 왜냐면 전력 인프라 중요하잖아요. 네, 미국 중서부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팔아서 서부랑 남부, 동부로 보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여지는 차트는 미국 내 전력기기 신규 수주액을 2001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따온 거거든요. 네네. 보시면 20년 내 최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 2021년 이후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12월까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10월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전력기기가 증가하는 거는 발전소는 지었는데 수요처랑 떨어져 있으니까 네. 관련된 성장만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력 인프라 기업들, 뭐 예. 변압기나 차단기, 전선 만드는 업체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을 텐데 미국과 유럽 업체들 지금 미국에서 증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이런 변압기가 초고압 변압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 한 수백 톤에 달하고 크기가 집채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캐파 증설을 한다고 빨리 되지가 않아요. 네.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 1년 반, 2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전력기기 업체들도 미국향 수출이 하도 많아서 네. 실적이 좋은 것들이 꽤 있죠. 뭐, 효성중공업, 뭐 현대, 현대일렉트릭. 뭐 주가 찾아보시면 주가 좋은 데는 다 이렇게 미국이 스타트를 끊어서 전력 인프라 투자를 세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유럽 전력기기 업체들도 똑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처럼 정책 진행이 빨리 되진 않았는데 어쨌든 방향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드린 프랑스의 뭐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나 프랑스의 전선업체인 뭐 넥산스 그리고 네. 이탈리아 전선업체인 프리시미안 이런 애들 주가를 쳐보시면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반등세가 빨라요. 그러니까 유럽도 미국과 똑같은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제가 딴 건 모르겠는데 태양광 풍력은 잘 모르겠는데 전력기기 쪽에서 네. 사실 제가 이제 취재를 좀 해보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지멘스나 예를 들어 이제 GE 같은 경우에 변압기를 갖고 있지만 이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채만큼 네, 맞습니다. 크니까 사람들이 자꾸 안 오더라고요. 노동력이 그냥 유출되는 거예요. 또 미국 내에서도 안 해. 네. 사업을 안 해. 약간 3D 업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막 멕시코로 뭐 공장 옮기고 하다 보니까 결국 지멘스랑 GE나 이런 기업들은 늘어나는 캐파를 감당할 수 없고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그 부족한 캐파들을 쫙 채워주면서 지금 맞습니다. 엄청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전력기기 업체들을 보실 때 특히 액티브 자산 운용이시니까 네네. 그러면 G나 지멘스 같은 기업들의 업사이드를 더 높게 보세요? 아니면 한국 기업들의 업사이드를 좀 더 높게 보세요? 사실 뭐 전력기기 산업 전체를 좋게 보니까 미국과 유럽의 그 대장주들 네. 당연히 S&P 500을 상회하는 성장률 계속 나올 거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는 폭증하는데 이게 노동자 구하기도 힘들고 캐파 증설이 조금 더뎌지다 보니까 사실 미국이나 유럽의 현지 업체들보다 한국 업체들의 수혜 강대가 좀 더 셉니다. 실적 성장세가 사실 한국 업체들이 좀 더 세게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반조립 상태로 뭐 미국 갖고 와서 거기서 조립하면 간단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 업체들이 되게 골디락스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그 분야에 있어서요. 네. 오. 알겠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원래 이제 집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아, 오늘 집까지 못 오늘은- 가겠습니다. 네네. 일단 거미줄 작업까지만. 거미줄 작업까지만. 거기까지 얘기하고. 아, 그렇죠. 네, 네. 도착은 나중에. 도착은 나중에 또 기회.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저 오늘 되게 새로운 걸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와 참. 너무 재밌네요. 이게 딱 처음에 키워드만 듣고 이게 기후 변화 기후 테크 인프라 했을 때는 이게 이름을 바꿔야 돼. 이름을. 기후 테크 인프라가 뭐야? 이름을 바꿔야 돼. 이름 우리 좀 오늘 더 알게 모르게 대선의 방향성도 좀 알았어. 트럼프의. 그러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김효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